지구의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모든 야생동물은 먹이 피라미드 속에서 각자의 생태적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야생동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생태계는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밀접한 관계가 깨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의 생물종의 소멸은 생태계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물 다양성은 종의 확대를 넘어 인류의 생존이 달린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훼손한 생태계를 지금이라도 복원하고 보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생물 다양성을 지켜내야만 하는데요. 인류는 지금 생물 다양성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 광활한 숲과 바다, 습지와 사막 등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들 생물들은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생물종, 생태계 유전자의 다양성을 생물 다양성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해 생태계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전자, 종, 생태계, 분자 등으로 구분되는 모든 생명 현상의 전체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이 생물 다양성을 생물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물 하면은 뭐 한 종, 뭐 다른 종,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한 개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 개인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한 종을 대표하진 않거든요. 어느 한 종을 말하려면은 어떤 한 개인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 바로 유전자의 총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구에 사는 생물종의 수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대략 1,400만 종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죠.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수는 180만여 종에 불과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매일 70여 종의 생물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개구리와 두꺼비 같은 양서류는 최근 세계 여러 곳에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양서류는 무려 3억 5천만 년 동안 지구에 존재했고 몇 차례의 대규모 멸종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50년까지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수많은 생물종이 어우러져 형성되는 지구.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많은 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종 안에 유전적인 다양성과 함께 이 생물들이 사는 서식지와 그 환경도 다양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뭐 거의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뭐 옷이라든가 아니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필수품들이 전부 다 이런 생물에서 유래하거든요. 이러한 이 생물들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생존이 지속되기 어려워요. 우리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것, 생물 다양성에 인류의 생사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생물이 주는 유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먼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물은 우리에게 식량과 연료, 산업자재, 의약품 등 우리 삶에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공급해줍니다. 최근엔 생물을 재료로 하는 생물 산업이 급부상함에 따라 생물 다양성이 국가 경쟁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많은 생물들이 왜 지구상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습니다. 첫째,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의 가속화. 둘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급격한 기후 변화입니다. 실제로 빠른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진 1970년부터 2006년까지
지구상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31%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기후 변화는 재앙이 되어 이미 우리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처럼 못 견디게 뜨거운 여름, 비상식적으로 따뜻한 겨울, 유례없는 가뭄이나 홍수, 예년 같지 않은 계절들을 맞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는데요. 생물 다양성이 지금 위협받고 있다. 이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온도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일부 종들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생물종들은 어쩌면은 한 1세기 이내에 아마 거의 사라졌거나 아니면은 동물원이나 식물원에서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경상북도 영양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종보건센터입니다. 멸종됐거나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생물을 복원하고 이들을 다시 자연의 품에 안정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이곳의 역할이죠. 대형 수조들로 가득한 이곳은 담수어류 사육장입니다. 2018년 환경부에서 수립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에 따라 복원이 시급한 종들을 우선적으로 증식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서식지 분석, 방류 이후 모니터링 등 복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맣고 귀여운 물고기가 바로 그 주인공들 중 하나, 꼬치 동자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종이자 생태 환경의 바로미터인 꼬치 동자개. 1940년대까진 도심의 내천에서도 잡혔을 만큼 흔한 것들이었지만 이젠 같은 멸종 위기 생물들 가운데서도 절멸 위험이 매우 높은 종이 됐습니다. 꼬치 동자개는 상당히 좀 물고기 중에 되게 귀엽게 생긴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자개라는 과에 포함되어 있는 물고기라 가지고 가시가 있는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사는 데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중에 이제 낙동강 수계에 있는 하천에만 살고 있는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살고 있는 범위도 좁고, 그리고 이제 더더욱이나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개발을 하고 하천 공사도 하고 하면서 서식지가 점점점 파괴되면서 이제 개체 수도 그리고 서식지도 줄어가고 있는 그런 물고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꼬치 동자개는 하천 정비 등 무분별한 개발과 수질 오염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게 되면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5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2012년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죠. 꼬치 동자개 보전 연구는 기본적으로 개체수 증가와 맥을 같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공 증식을 통한 복원은 어종의 다양한 생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연구하고 파악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꼬치 동자개는 저희가 인공적으로 알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란기가 5월에서 6월 정도거든요. 늦게는 7월까지인데 자연에 나가서 배가 불러 있는 어미를 잡아온 이후에 성숙 호르몬을 주사를 하고 사육을 하면서 기질에다가 알을 붙일 수 있게끔 자연 산란 유도를 한 다음에 부화시킨 자어들을 대상으로 알테미아 등 초기 먹이, 초기 사료 등을 공급해가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10개월이란 긴 시간에 걸쳐 키워낸 꼬치 동자개. 이제 본격적인 방류 준비에 돌입합니다. 각 개체의 길이와 무게를 측정하는데요. 신체 검사라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류 프로젝트에서 새롭게 시도되는 바로 이 무선 개체 식별 장치인데요. 체내에 삽입해 놓으면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방류 이후 자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서식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살펴볼 수 있죠.
수조라는 통제된 환경 안에서 자랐기에 야생에 적응하기 위한 사전 연습이 필요한 꼬치 동작애들. 모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자연에서 숱하게 맞닥뜨릴 여러 장애물과 포식자를 미리 경험해보며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지난 5월 2천여 마리의 꼬치 동작애가 먼저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만에 두 번째 방류. 꼬치 동작애는 자연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른 아침부터 연구팀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곧 있으면 먼 길을 나설 꼬치 동작애들을 이동 박스에 옮겨 담는데요. 체내에 삽입된 무선 개체 식별 장치를 스캔해 각 고유 번호를 확인합니다. 어느 지점에 방류된 개체인지 알아야 각 서식지의 복원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천여 마리의 꼬치 동작애들이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함께 이들을 배웅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경북 영천의 자호천. 생물 다양성의 보물 창고라 불리는 낙동강의 2차 지류입니다. 하천을 따라 이동하며 총 3지점에 걸쳐 방류할 예정인데요. 첫 방류지로 연구팀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곧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맞이하게 될 꼬치 동작애들. 자호천은 물이 맑고 자갈과 돌들의 크기도 다양해서 꼬치 동작의 서식지로 안성맞춤이죠. 꼬치 동작애를 물에 풀어주기 전 다시 한번 수온을 측정합니다. 환경 변화에 매우 민감한 어종인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되죠. 지금 여기 방류지 수온은 한 20도 정도 나오고요. 저희가 가져온 사육수의 수온이 한 22도 정도가 되어서 지금 이 환경에 있는 수온하고 저희가 가져온 사육수의 수온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 애들을 방류를 했을 때 이제 그 개체들한테 영향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수온을 똑같은 상태로 유지를 시켜서 방류를 하려고 지금 수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연 하천과 인공 사육주의 온도차가 좁혀지지 않아 결국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방류 완료. 부지런히 달려 도착한 두 번째 장소.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드나들 만한 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저없이 거친 돌덩이와 무성하게 자란 풀로 뒤덮인 언덕을 힘겹게 내려가는 연구팀. 이곳을 방류지로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환경이 지금 저희가 방류하는 꼬치 동작이나 이런 애들한테 적합한 지역을 찾긴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접근하기 편한데 해버리면 이제 좀 놀러 오시는 분들이 그냥 모르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뭐 좀 갖고 있다가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데를 일부러 찾긴 해요. 부화부터 방류까지 부모의 심정으로 꼬치 동작애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봤던 이들.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곳에서 물속 다양한 생명들과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소로 출발합니다. 꼬치 동작애들도 이 순간을 기다려왔을까요? 이동 박스를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넣어주자
잠시 우왕좌왕하더니 이내 힘차게 꼬리를 저으며 강물 속으로 헤엄쳐 들어갑니다. 연구팀과 꼬치 동작의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방류한 개체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인공 증식의 종 복원 효과와 서식지의 변화를 생태계라는 보다 넓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꼬치 동작에는 사실 뭐 전문가들이나 뭐 물고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계세요. 근데 멸종위기종이란 거죠. 멸종위기종이란 건 당장 내일 모레 아니면은 1, 2년 좀 멀게는 한 뭐 올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금방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협에 처해 있는 종인 거고요. 근데 사실 각각의 생물들은 그 생태계에서 각각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달리는 자동차에서 나사가 하나씩 빠져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언젠가는 그 자동차가 멈추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멸종위기종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꼬치 동작에도 사실 우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종이고 없어지면 그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종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총 267종의 동식물들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분류돼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육상식물을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 바로 조류이기도 합니다. 예전엔 우리 주변에 흔히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져가고 있는 새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거남리. 이곳에 작고 아담한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 다 보여. 여기 지금 나가. 여기 있잖아.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우리가 만난 건 바로 제비둥지였는데요. 그리고 입구에 저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집을 지은 반가운 제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는 제비. 이곳 이방시장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과 매우 친숙한 새, 바로 제비죠. 여기 이렇게 하나였었어요? 제비집? 요목하고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색치가 나갔어. 나갔지 그래. 토종 제비들이 많이 오는 건가요? 그래 이거 네. 토종제비. 이거 토종제비고 저거는 토종제비가 아니라. 시장에서 자주 보이는 제비들은 귀제비가 많다고 하는데요. 왼쪽이 제비, 오른쪽이 귀제비입니다. 둥지 형태도 다른데요. 이렇게 굴 형태면 귀제비, 접시 형태면 제비라고 합니다. 이방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40년 넘게 장사를 하셨다는 한 어르신을 만나 재배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새끼 다 치갖고 그것들이 참 날아가고 온 들러 다니면서 활동을 해갖고 그래가 이제 날개에 힘을 올리갖고 9월 9일 되면 다 날아가는 거야. 저 강남으로 가는 거야. 그래갖고 또 내년 3월달 되면 우리 한국으로 오는 거야. 제비는 지구에 약 80여 종이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극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발견되는 흔한 여름 철새인데요. 4월 무렵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과 먹이 활동하며 지내다 가을이 되면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는데 귀소성이 강해 매년 같은 지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찾아오던 제비가 요즘엔 뜸해지고 있죠. 최근 문화재청과 조류학계에선 개체수가 줄어든 제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귀해진 여름철새, 제비를 만나기 위해 이방시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비 관찰이 처음이 아닌 듯 아이들의 행동이 무척 자연스러운데요. 각자 손에는 특이한 도구까지 들었습니다. 이것들의 용도는 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그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거 제비 알을 관찰할 때 쓰는 도구예요. 긴 자루에 달린 거울을 이용해 아이들은 처마 밑에 집을 지은 제비의 둥지나 알을 관찰하곤 합니다. 아마 다 커가지고 이소를 한 것 같아, 이 동지에는. 그렇죠. 이제비 둥지는 사람이 관찰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깊숙하게 짓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한적으로부터는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올해로 2년째 창녕 지역의 제비를 관찰하고 있다는 유어초등학교 꿈비소금 동아리 학생들. 일주일에 며칠씩 이곳에 와서 꾸준히 제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101개의 제비 둥지를, 올해는 154개의 둥지를 관찰하며 제비의 개체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는데요. 사람이 사는 곳에만 둥지를 지어서 사람과 가장 친숙하세요서. 제비는요, 참새가는 비둘기 같은 애들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고 도망가기만 하는데 제비 같은 애들은 우리에게 둥지도 쥐어주고요, 친구가 되어주고. 귀제비는 무리를 지어 둥지를 짓는 습성이 있는데요. 굴 형태의 둥지를 지으며 5월에서 7월 사이에 알을 낳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비들을 위해 둥지 아래 배설물 받침대도 설치해 줬는데요. 둥지 관찰을 통해 제비의 습성도 알아갑니다. 제비 둥지가 다 공통점이 어때요? 산 밑에요. 그죠? 사람이 사는 곳에 위치해요. 왜 그럴까요? 뱀 같은 애들이 올라와가지고요, 죽이려고 하면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맞아요. 이렇게 낮은 데 짓거나 이러면 고양이들이 밟고 이렇게 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높이는 있지만 사람들이 잘 보호해줄 걸 알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에 사람이 있는 곳에 둥지를 짓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비 둥지는 바구니처럼 생겼고 기제비 둥지는 털날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제비한테 앞으로 우리가 제비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제비한테 제비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제비가 잘 이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요. 제비야, 잘 커서 이소 잘해. 학교를 벗어나 더 큰 학교인 자연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경생태 발명 동아리 꿈비소금을 구성해서 학생들과 제비를 이렇게 잘 관찰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이게 생활 행동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제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비 열심히 지켜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열심히 제비 한번 지켜줍시다, 알겠죠? 네. 이방시장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역인데요. 제비들의 주요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우포 생태교육원 김철록 연구사는 지난 2010년부터 이 주변의 제비 번식에 관한 생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5월에서 7월 사이 우리나라에서 두세 번 번식을 합니다. 대개 3월 중순부터 4월 초에 번식지인 우리나라에 돌아오는데요. 대체로 수컷이 먼저 돌아와 번식 둥지를 차지하고 암컷을 기다려 짝을 짓습니다. 4월부터 5월 중에 1차 번식을 하게 되는데요. 새끼들이 다 자라서 이소, 즉 둥지를 떠나게 되면 어미 제비들은 2차 번식을 하게 되죠. 번식 후엔 겨울을 나기 위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제비가 참 많이 있었는데 1990년 정도 지나가면서 제비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제비라는 게 그냥 단순한 하나의 생물 종이 아니라 사람 가까이 와서 살아가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근데 사람 가까이 살아가는 생물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뭔가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기후의 변화도 그 생물 종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경상남도 창녕에 자리하고 있는 우포 생태교육원. 초등학생과 중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습지 생태 교육과 사라져가는 제비와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포 생태교육원의 김철록 연구사는 주로 제비의 생태와 개체수 연구, 제비 보호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비 개체수 조사를 위해 위치 추적기를 통한 제비 이동 경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소형 위치 추적기 지오 로케이트입니다. 제비의 등에 배낭처럼 부착되는 건데요. 제비가 개체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번식지인 우리나라의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월동지의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오로케이터를 통해서 어떤 곳에서 월동을 하는지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동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곳의 환경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제비의 개체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오로케이트를 통해 제비의 이동 경로와 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연구. 연구팀은 지난 2018년도부터 매년 약 15마리의 제비에 지오로케이트를 부착했습니다. 지금까지 4개 정도를 회수해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국내 제비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 지역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과 2017년 3년 사이 약 20마리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비 개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비가 먹이 활동을 주로 많이 하던 논섭지, 영소지 주변의 섭지가 감소한 것도 제비 개체수 감소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뀐 것도 제비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온 한국이나 중국, 일본의 경우 사람 곁에 제비가 늘 있어 왔습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에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제비는 야생 조류로는 매우 드물게 사람들과 가깝게 살아왔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도 이런 이유로 제비를 아끼고 보살펴왔죠.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여름 철새였지만 언제부턴가 이 제비의 모습이 뜸해지기 시작했고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지정한 국가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새가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비의 감소의 원인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가옥 구조가 변한 것을 꼽습니다. 처마가 없는 사각형의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며 제비들이 둥지를 지을 마땅한 공간이 없어진 것입니다. 또 지구온난화로 생태계 변화가 생기고 살충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제비들의 먹잇감인 곤충도 급격히 사라지면서 제비들은 먹이도 살아갈 서식지도 잃게 된 것이죠. 전북 군산에 위치한 한 농촌 마을. 예전 같지 않은 농촌 마을의 현실도 제비들의 개체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바로 이 논과 논 주변의 둔벙은 제비와 조류들, 수많은 생물들에게 먹이를 제공해주고 서식처가 돼준다고 하는데요.
또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의 보고로 보전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둔벙에서 수서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생태 조사를 나온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기본적으로 둔벙이라고 하면은 물이 위주가 되니까 수소 식물들이 있고 그 수소 식물들이 있으면 그 수소 식물들의 어떤 은신처, 서식처를 이용하는 그런 수소 생물들을 잡는 것이 어떤 주 타겟이 됩니다. 둔벙은 웅덩이를 의미하는 충청도 방언으로 지하수나 빗물을 가둬두는 인공 습지를 말하는데요. 수소 생물들이 모여들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피마기 풀이 이렇게 우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리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피마기 풀이 나온다는 거는 이 자리가 제초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요. 지금 피마기 풀이 물속으로까지 수중으로까지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초제에 약한 피마기 풀이나 논의 대표적인 부유식물 중 하나인 좀개구리밥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걸 보면 이 둔벙이 친환경적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둔벙 속에 얼마나 많은 수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기본 도구는 뜰채 하나면 충분합니다. 둔벙 안에 뜰채를 넣고 10분 단위로 떠서 수서 생물들의 개체수를 조사하는 방법인데요. 이 둔벙은 특이하게도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논의 생물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지역의 한 농민이 직접 만든 인위적인 둔벙이라고 합니다. 둔벙은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잠깐 관찰하는 동안에도 여러 수서 생물들을 볼 수 있었죠. 네, 이곳에서 수질이 좋은 곳에서 나오는 줄새우 종류가 나왔고요. 그리고 요즘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보기 어려운 장구애입이나 개아비집 종류가 나오고 있어서 깨끗하게 지금 잘 보존이 되고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둔벙일지라도 그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이 둔벙에선 어류와 곤충, 갑각류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특이한 송장 헤엄치개부터 앞다리로 헤엄치는 모습이 장구 치는 걸 닮았다는 장구애비, 또 삼각산골 조개와 민물새우까지 모두 이 둔벙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생물의 70%는 물에 기원을 둔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로 이루어진 둔벙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둔벙을 찾았는데요. 이곳의 생태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에도 뜰채 채집을 시작해봅니다. 둔벙에서 민물 조개에 산란하는 물고기들이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둔벙이 주변에 어떤 농수로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둔벙에는 수서 생물뿐만 아니라 철새 발자국과 배설물도 많이 발견되곤 하는데요. 둔벙의 생태적 역할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둔벙이 정말로 생물 다양성이 다양한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한 8개 지역 한 15개 둔벙을 조사했습니다. 그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둔벙에서 수서 무척추 동물이 한 131종 정도가 출현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보면은 우리나라 최대 습지라고 하는 우포늪이 있습니다. 우포늪에서 보고된 것과 유사한 정도로 수서 생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둔벙이 충분히 습지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전국 5개 지역에서 둔벙이 있는 논과 없는 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둔벙이 있는 논이 없는 논에 비해 수서 무척추 동물이 2.7배나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류나 수서 무척추 동물들의 피난처와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둔벙.
흰줄 납줄개와 민물고기가 공존할 만큼 긴밀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곳인데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차 람사르 총회에서 논습지 결의안이 체결됐습니다. 쌀 주요 생산국인 일본과 한국이 공동 발의한 논습지 결의안은 논의 역할이 단지 쌀 재배뿐 아니라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이며 논의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 가능한 농법을 촉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논의 생태적 기능이 재조명됐습니다. 우리 인류의 생존 이 자체가 이 생물 다양성에 달려 있어요. 이 생물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쩌면은 우리 인류의 생존도 아마 유지되기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엔 숲속의 생물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흔히 크리스마스 트리로 알려진 구상나무가 가진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비스 코리아나 윌슨. 소나무과 전나무 속에 속하는 한국 고유종 구상나무의 학명입니다. 아비스는 뾰족한 잎, 코리아나는 처음 발견된 곳, 윌슨은 명명자를 뜻합니다. 그는 나무 열매인 구과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고 분비나무와는 다른 신종이란 사실을 밝혀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구상나무는 해외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더 유명합니다. 20세기 초 한라산에서 반출된 구상나무가 해외에서 품종 개량돼 널리 퍼져나간 탓이죠. 현재 토종 구상나무는 국내에 9개 집단 서식지가 있지만 한라산과 지리산, 덕유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1만 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구상나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해요. 한라산, 지리산, 남부 이남 지역에만 존재하고 또한 이 구상나무는 지금 1990년대 후반부터 약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고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한라산 같은 경우는 1988년 이후에 약 34%의 감소를 보이고 있고 지리산의 구상나무는 80년도 후반부터 약 14%의 감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고산대 침엽수인 구상나무는 겨우내 내린 눈으로 봄철까지 수분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부터 겨울철 적설량이 점차 감소하면서 생기를 잃고 죽어가는 나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무엇보다 높아진 기온 탓에 눈이 녹는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봄철 광합성을 하는 데 필요한 수분이 턱없이 부족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생리적인 스트레스로 쇠약해진 상황에 온난한 기후를 좋아하는 다른 식물들까지 침입한다면 구상나무는 결국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 세계 자연보전연맹은 구상나무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생물종 하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이상 어느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데요. 구상나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가 필요한 지금, 국립생태원 취약생태연구팀의 박형철 팀장은 유전자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기후 변화에 의해 취약 생태계에서만 발현되는 유전자를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유전적 차원의 환경 스트레스를 파악하게 되면 구상나무로 대표되는 취약 생태계의 보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구상나무가 다른 수종에 비해 생장이 느리고 관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상나무는 발화율이 낮아 종자 발달이 충분한 경우에도 발화 가능성이 겨우 5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곧 보건 연구에 필요한 종자나 유목을 확보하는 게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박형철 팀장은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상나무에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데 몰두했고 그 결과 2015년부터 시작된 연구는 2020년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죠.
먼저 배양에는 구상나무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이 씨앗에서 다음 세대의 식물체가 될 부분인 배아를 추출하는데요.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할 때의 관건은 바로 이 배아를 가지고 캘러스란 세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캘러스는 식물의 상처 부위에서 발생하는 세포를 말하는데요. 전형 성능이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식물 조직의 일부분이나 단세포 배양으로 완전한 식물체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성공했다면 이제 캘러스를 무럭무럭 성장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땐 식물용 호르몬을 활용하죠. 사라져가는 우리 나무를 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 취약생태연구팀의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바로 유전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상나무의 상태가 취약한 지역과 양호한 지역에서 잎을 각각 채취해 어떤 유전자가 얼마만큼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양호 지역하고 취약 지역의 같은 농도의 RNA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양호 지역에서와 취약 지역에서의 발현이 취약 지역에서는 훨씬 많이 과발현되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현되는 특정 유전자를 기준으로 해서 또 다른 구상나무 군락지의 미래 상태를 예측할 수 있고 나아가 고사 현상을 예방하거나 치료 약물을 개발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보존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건들이 완료된 후에 내년부터 실제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단계가 될 것인데요. 첫 번째로 적응 조건을 찾고 그다음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먼저 보존, 특히 우리가 먼저 산림청에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든지 시드볼트에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조건을 찾고요. 두 번째로 이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건, 즉 유전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절을 통하여 활용하는 조건, 특히 첫 번째로 방사선을 이용한 종자 개량이라든지 다양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 나무의 죽음이 누군가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끝없이 변해왔고 그런 변화 속에서 생명은 어떻게든 적응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자연의 모든 생명과 소멸. 나무의 죽음은 숲의 생태계가 보내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밀스는 생물 다양성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물 다양성 전체는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 구성종 하나하나를 보호하는 방패가 된다. 생물 다양성은 단순히 개체수를 많이 유지하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의 멸종 위기종과 그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터전을 지키고 그 안에 숨쉬는 크고 작은 생명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보호하는 것을 모두 아우르죠. 지금이라도 우리는 모든 종의 존재가 서로를 지탱하는 촘촘한 생명의 그물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